네, 지금 현재 투표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투표율 집계가 나왔는데 5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60% 수준은 넘지 못했는데 이제 곧 60%를 넘어서 70% 이상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지역 투표율은 55.5%로 잠정 집계됐는데 아직까지는 전국 투표율에 못 미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광주, 경북, 대구, 전북, 전남 이 영호남 쪽에서 이번 투표에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느낌. 이 투표율 상위 5개 시도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서울 지역 투표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대선에 45.7%, 2002년 대선에 이 시간 오후 3시에 52.3%를 기록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투표 열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도권 투표율은 57%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보다는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2007년 대선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양자 구도로 형성이 됐고 여러 가지 투표율에 민심에 영향을 끼칠 만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번 투표율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투표가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18대 대통령 선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뚜껑이 열렸을 때 어떤 결과가지 조금 가름이라도 좀 해보기 위해서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 위키트리 김행부 회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이철희 소장, 위즈덤 센터의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다들 투표하고 오셨어요? 투표 안 하신 분? 저는 했습니다. 저 아직 안 했습니다. 저는 방송이 끝나면 할 생각입니다. 네, 방송 끝나면 이제 투표하실 거고. 근데 투표율이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원래 예상했던 거는 이 정도까지 투표율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투표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 김 변호사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내 한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이 드니까 이 표의 가치가 정말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러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보면 지금 저도 한 어제 오늘 해서 그 투표 동료 문자만 해서 한 30-40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카톡 받은 것은 수없이 많고요. 그래서 문자 30개를 받고 나니까 저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 한 200명한테 단체 문자를 그대로 하나 좀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한번 전달 문자를 한번 쏴줬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투표 동료 분위기고 이것에 아마 근원적인 동의는 지금 아마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망이 한 60% 정도 된다고 이제 국민들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평균 학력이 지금 대단히 높거든요. 유권자의 40%가 대졸이라고 하는 건데 최소한 고졸 이상 학력까지 합치면 한 70%를 넘어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아마 그런 전체적인 국민들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 한 표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소장님. 투표율 원래 이렇게 높을 거로 예상하셨어요? 저는 70% 넘어갈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게 확신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이제 박빙의 선거전이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이제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번은 굉장히 치열한 박빙의 혼전을 벌였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양 후보 간의 차이가 좀 분명할수록 또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요. 이번 선거전은 거의 막판까지는 차이가 안 드러났습니다. 막판 가서는 좀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특히 이제 16일 날 있었던 양자 토론에서는 몇 가지 쟁점들이 아주 선명하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우리 김 변호사의 말씀처럼 최근에 20대 젊은 층한테는 투표의 발견이라고 할까요?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자기 몫을 찾고 삶을 바꾸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이 각성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대체로 그런 이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투표율이 높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부 회장님, 지금 현재 추이로 놓고 봤었을 때는 2002년 대선보다 높은 상황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15대 대선이죠. 당시 80% 투표율을 기록했던 그때 추이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후 3시 때 60%를 넘어설 것 같았는데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긴 해요. 최종 투표율 몇 % 정도에서 형성될 것 같으세요? 시간당 보통 5 내지 6% 이런 정도로 보이면 한 75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지방하고 수도권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은 늘 평균치를 상회하는 투표율을 보여줬고요. 수도권과 대도시는 평균치보다 좀 하회하는 그런 그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구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대구, 경북, 뭐 호남 이쪽이 더 많이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그 지역 간의 그 투표율도 그런 정도로 쭉 상승해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통례로 봤었을 때 현재 투표율 기준으로 해서 누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논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별로 따라서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수도권이 낮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 투표율이 만약에 75%를 넘는다 하면 대개 이제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72% 정도를 분기점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70에서 72%에서 당락이 갈릴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좀 웃도는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황 의원님, 저희가 얘기했었을 때 한 70%에서 72%에서 여당이 불리하고 뭐 야당이 유리하다, 야당이 불리하고 여당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유효할까요? 지금 현재 높은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기준 가정이 역시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흐름은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재 좀 투표율이 의외로 상상이라 많이 높아요. 당초에 뭐 2002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데 70.8%였는데 지금 추세로 봐갖고는 잘하면 문재인 후보 말춤 추는 거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딱히 지금 조금 더 이제 결국 6시 이후에 까봐야 될 텐데 지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2, 3% 하면 이제 문재인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 투표율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후 투표율이 한 81%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나이 드신 장년층들의 투표율도 아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1%가 아니라 거기 한 85에서 한 87, 8%까지 간다고 쳤을 때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측도 반드시 지금 그 72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치를 가지고 할 것은 아니다. 아마 다시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변수를 다시 줘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 변호사께 참고로 보면은 2002년 같은 게 70.8%인데요. 그 당시 5, 60대의 그 투표율이 80.9%였습니다. 그다음에 20, 30대 투표율이 62.2%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당시 인구 구성비가 하고 지금 구성비가 조금 10%포인트씩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제 보정을 하면은 2002년에 70.8이라는 것이 2012년 인구 구성비로 따지면 72.8하고 같다는 겁니다. 72.8이면은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70.8%의 투표율에서 당시 57만 표를 이겼던 그 당시하고 이 현재 투표율 72.8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 권영길 후보가 한 100만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조금 이제 투표율 변수도 다르게 좀 보여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구 구성비 같은 걸 보정을 했었을 때 현재 흐름이 투표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2002년 대선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 의원님 말씀이시고 김경진 변호사는 장년층이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유불리를 따지기는 조금 아직 이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양당 분위기를 봤을 때 투표율에 대해서 뭐 아름다운 우리 경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에 마무리 잘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까지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민주통합당에서 좀 부정한 문자를 보내고 있다. 뭐 막판에 이게 무슨 반칙이냐 하면서 상당히 격앙돼 있는 분위기고 민주통합당도 너희들도 지금 반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또 역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리고 아마 민주통합당 저 문자가 지금 아마 대변인 얘기로는 발송은 그러니까 자동 발송인데 아마 어제 발송을 했는데
뭐 시스템에 딜레이가 걸려서 지금 오늘 날아갔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게 맞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예. 민주통합당 쪽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마 박근혜 후보 육성으로 지금 투표 동료 이렇게 문자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근데 예. 그러니까 본인 육성으로 투표 동료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데 그것도 아마 약간의 선거법의 사각지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든지 어쩌든지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네. 싸우니까 약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좀 오는 중에요. 예. 좀 묘하게도 두 분의 육성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바로 육성으로 들어오고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는 문자로 와서 뭘 한 부분 또 이제 육성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동시에 택시 타고도 동시에 두 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까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은 투표 독려 문자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 내지는 투표를 독려하는 음성이라면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큰 게임을 하고 좀 비전을 놓고 다투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가야 될 것인가 또 이 선거 과정에서 원체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좀 많이 생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추슬러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각 당에서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거든요. 또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 문제하고 알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만큼 간절하게 선거운동을 했다. 좀 저희들 받아들이는 저희들도 좀 옥신각신하다 그래서 에휴 정치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에휴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라고 좀 좋게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후 3시 공식 투표율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차례 전해드린 대로 꽤 높은 상황인데 싶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오지혜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율 전해주시죠. 네, 이제 투표 종료 시간 채 3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조금 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평균 투표율은 59.3%입니다. 5년 전인 17대 대선 때 같은 시간대 투표율이 48%, 그리고 10년 전 대선이 54.3%인 점을 미뤄볼 때 상당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65%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이 55.5%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늘 최종 투표율이 5년 전 63%를 충분히 넘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높은 투표율기 속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에 올리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박빙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의 당선인 윤곽은 밤 11시쯤이면 가려지며 내일 새벽 2시쯤에는 개표가 잠정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네, 아까 호남 지역, 광주 지역 연결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투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호남만 하고 영남만 하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지역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 제5투표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심우영 기자 투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구 지역은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로 붐볐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강추위도 뜨겁게 달아오른 투표 열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들면서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과 대구에서 노모 대신 기표를 한 40대 남성과 투표용지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적발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건 사고는 없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이곳 하원중학교를 비롯해 모두 1,54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3시를 기준으로 현재 투표율은 대구 63.8%, 경북 64.2%로 지난 17대 대선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매우 높습니다. 지난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대구가 66.8%, 경북은 68.5%의 투표를 기록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번 대선에서 대구 경북의 민심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달성군 제5투표소에서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서 찾아봤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진짜 고향이죠. 경남 거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 거제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추위를 뚫고 투표소를 찾았던 유권자들의 발길은 오후 들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투표소 바로 옆에 4일장이 들어서 장을 보러 왔다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들르는 유권자들의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투표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태어날 때 탯줄을 끊어줬던 83살 추경순 할머니도 아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추경순 할머니는 좋은 대통령이 나오길 바란다며 꼭 투표하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는 저녁 6시부터 거제시 명진마을회관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고향 마을 주민들이 모여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각 투표 상황 알아봤는데요. 새누리당 박근혜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지난 몇 달간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이슈 달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7일에 치러진 새누리당 대선 경선 주자 토론회에서 5.16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발언으로 과거사 논란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8월 20일에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그 후 10월 12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네. 10월 25일에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보수 대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10월 27일에는 박 후보의 대선 슬로건이죠.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11월 24일에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11월 26일에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토론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단독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유세 일정을 이어가던 박 후보, 12월 2일 유세 지원을 하던 이춘상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12월 4일, 10일 각각 통일 외교 안보와 경제를 주제로 문재인, 이정희 후보와 1, 2차 3자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예. 네, 쭉 달려온 여정을 보니까 참 바쁘게 다녔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번 대선에 어떤 이슈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 예.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 기간에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황태순 의원님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근혜 후보 지금 쭉 보셨는데 네. 아마 박근혜 후보의 전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니었겠는가 싶은 거 어떤 거 꼽으실 수 있으세요? 선거 이제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된 게 11월 27일입니다만은 네. 그 22일 동안 이제 벅찬 그야말로 마지막 모든 걸 집중해서 움직이는 순간 결국 박근혜 후보가 초기에는 좀 방향을 갖다가 네.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제대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이른바 준비된 미래와 실패한 과거의 대결 하면서 원체 강하게 이제 문재인 후보를 갖다 몰아붙이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 굉장히 당황한 듯. 처음에는 이제 박정희 프레임 나오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이른바 바뀌었었죠. 이명 박근혜로 이제 바뀌었죠. 바뀌는 상태에서도 나름대로 그 당시 이제 11월 4 아까 나왔습니다만 12월 4일 그다음에 12월 10일에 있었던 두 차례 TV 토론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물론 그 사이에 12월 6일 날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무조건 전폭적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좀 간격을 버리는 뭐 그런 어떤 추세를 갖다가 계속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뭐랄까 변곡점을 맞았다면 12월 12일인 것 같습니다. 12월 12일 그때 마침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에 성공을 했고 마치 그 전날인 12월 11일입니다만은 그날 국정원 그 직원, 국정원 직원을 둘러싸고 민주통합당과 국정원이 거칠게 충돌하고 12월 12일부터 그 이제 도와 모든 언론의 이제 시선을 모으게 되는데 그때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박근혜 후보가 흑색 선전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기자회견을 했었죠. 기자회견하면서 흑색 선전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데 그건 뭐냐 하니까 그게 바로
이른바 우리가 이 선거를 치를 때 전략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 상대방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대방 프레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공방을 벌이게 되면 팩트는 사라지고 없고 남는 건 의혹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은 12월 12, 13일 이때부터 한 닷새가량을 갖다가 계속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결국은 남는 건 의혹밖에 남는 게 없죠. 거기다가 그 사이에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가 12월 15일입니다만은 토요일 날이죠. 오전에 보면 좀 묘한 글을 갖다 트위터에 올렸어요.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용이 뭐지? 이런 분위기에 저녁 때 진짜 깜짝 나타나서 정말로 극적인 효과를 내면서 뭐 노란 목도리도 둘러주고 문재인 후보가 쭈뼛쭈뼛하는데 오히려 먼저 안아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총 결집하는 가운데 그 다음 날 이제 3차 토론회였던 사회 문화 여성 그 TV 3차 토론회에서 6시간을 앞두고 이정희 후보가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그토록 바라던 이른바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줌으로써 결국 보면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파놓은 프레임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시간을 허비했다. 알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쭉 그 박근혜 후보의 이슈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는데 여러 가지 판세의 흐름과 같이 짚어주셨는데 자,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전체 이슈를 다 다루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딱 하나씩 좀 생각나는 것들 이슈 그리고 이것이 판세를 좀 바꾸지 않았을까 내지는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것들 좀 이야기를 부탁을 드릴 텐데 김경진 변호사는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박근혜 후보가 중간에 근원적으로 전략 변경한 게 눈에 확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경제민주화, 또 국민 대통합 이제 이 프레임으로 가다가 저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뭐 민주당에서 쐈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혁당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또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이 화살을 쏘아대니까 거기서 상당히 수세에 몰리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프레임을 해서 보수 대결집 그래서 NLL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어떤 그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제 종북이다 뭐 이런 느낌을 더 씌우면서 이회창 씨를 위주로 한 충청권 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간다. 이 프레임을 근원적으로 선거 전략을 바꾼 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가르는 큰 축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후보의 이슈를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이번엔 문재인 후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대선 일정 달력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9월 16일 문재인 후보가 전국 순회 경선을 통해서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10월 12일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NLL 공방이 시작됩니다. 11월 4일에는 민주통합당 중앙선대위가 출범하고요. 11월 6일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으면서 삐걱삐걱거리자 11월 18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단일화 협의는 재개됐지만 11월 21일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단일화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11월 23일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 완성되지 않은 단일화다. 많은 이들의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12월 4일 박근혜 이정희 후보와 첫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12월 6일에는 국민연대를 출범했고요. 새 정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전 후보도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됩니다. 그 후 12월 10일에는 2차, 3자 토론을 치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를 쭉 살펴봤는데 근데 결국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대선 과정을 지켜보니까 단일화 이 하나로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단일화였고요. 네. 또 단일화가 좀 잘 되면 좀 분위기가 좋고 안 되면 또 분위기가 나빠지고 특히 막판에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가 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쪽은 지난 16일 날 있었던 아마 양자 토론에서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그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양자 토론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온갖 설들이 난무했었고 온갖 예측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아름다운 단일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리지만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 아름다운 단일화로 감싸주는 그런 결과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단일화다 아니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평가는 투표 결과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신다면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아름다운 단일화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야지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국민한테 2시간 반 후면 저희가 출구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다른 큰 주역이 있었다면 저도 이정희 후보를 꼽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문재인 후보로서는 도저히 던질 수 없는 아픈 질문들을 대신해서 다 던져줌과 동시에 그 좌측 중에 이제 맨 끝단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좀 밀어내준 그래서 중도와 극좌를 좀 구분시켜준 그럼으로써 외연을 좀 확대해준 측면이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시점에서 양자 토론 구도를 만들어주면서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기자회견을 하고 그 선거판을 정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했던 안철수 후보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이정희 후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역할을 잘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의 이 과정을 보면 결국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씩 힘을 더해주는 과정으로 쭉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이후에 심상정 또 진보정의당 후보가 또 후보 사퇴를 하면서 더해주고 마지막에 김행 부회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정희 후보가 뭐 어쨌거나 도움을 주면서 사퇴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글쎄요 이후에 뭐 오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이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딱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왕에 이제 언급한 발언 가지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국민연대, 국민정당, 뭐 거국내강 이런 거를 언급한 걸 보면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상 공약이거든요. 그러면 이 혼자 뭐 이렇게 막 강하게 끌고 나간 아마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가는 모양새는 불가피할 거고요. 또 심지어 저는 야당이 아니죠. 그 새누리당한테도 손을 내밀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화합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모양새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것 같고요. 사실상 또 그게 아니면 힘듭니다. 지금 이런 정치 역관계에서 혼자 뭘 해보려 그러면 금방 위기에 처하거든요. 저는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황태순 수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오늘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빙의 승부가 되면 될수록 진 쪽에서는 아깝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과정에 뭔가 이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밀렸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적개심을 갖게 되는데 이걸 누를 수 있는 뭐 묘안, 묘책, 묘약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궁금하시죠? 네, 500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국 예를 잠깐 먼저 들고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항상 승자가 먼저 승리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패자가 먼저 축하를 합니다. 패자가 축하를 하고 난 다음에 즉 패자가 난 이래서 졌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단합을 위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반드시 승자가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이번 대선에도 보면 패자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패자가 인정하고 승자는 감싸 안는 모습. 어느 쪽이 승자가 되건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해야 되겠죠. 아마 그런 모습 오늘 밤중에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전문가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